너 같은 인간은 오래 살 이유도 없어. 너 같은 인간은 오래 살 이유도 없어. 낯선 남자의 손바닥이 장인어른의 뺨을 내리치는 소리가 외부 주차장에 퍼졌습니다. 쾅! 순간 장인어른이 무너진 벽처럼 휘청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당신? 제가 달려가자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위면 더 잘 알겠네. 왜 맞아야 하는지. 그 한마디 뒤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입술에서 피를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준혁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난 맞을 이유가 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엔 하나의 의문만 남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대체 어떤 죄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강준혁은 아내 서연이 건넨 흰 봉투를 조수석에 올려두고 처가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아파트 외부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준혁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주차장 구석, 큰 나무 그늘 아래서 낯선 중년 남자가 장인어른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준혁이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낯선 남자의 손바닥이 서정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급하게 차를 세우고 문을 박차며 뛰어내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준혁의 외침에 낯선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혁을 한번 훑어보더니 서정호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주차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쫓아가려 하자 서정호가 손을 뻗어 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됐다. 가게 둬. 아버님, 저 사람이 아버님을. 준혁이 장인을 부축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정호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장인의 입가를 닦아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이게 뭡니까? 대낮에 사람을 때려요? 서정호가 준혁의 손목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 안 해도 돼. 아버님, 저 사람한테 맞을 이유가 있어. 준혁은 장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서정호의 눈빛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깊은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맞을 이유라니요? 서연이한테 말하지 마라. 어머니한테도. 알았지? 서정호가 준혁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장모 김영숙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 어쩐 일이야. 둘이 같이 오고. 영숙이 반갑게 맞이하다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입술이 왜 그래? 아, 이거 주차장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서정호가 손사래를 치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애써 웃으며 용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가 보내드리래요, 어머니. 그래, 고맙다. 서연이가 챙기는 건 참 꼬박꼬박이야. 영숙이 봉투를 받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서정호가 가방에서 약통을 꺼내 알약을 털어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이 남편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혈압이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약을 하루에 몇 번을 먹어. 괜찮다니까.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서정우가 준혁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혁은 장인의 의중을 알아채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 응, 잘 계시더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이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인이 뺨을 맞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맞을 이유가 있다는 장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준혁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키는 175cm 정도, 검은색 점퍼, 날카로운 눈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출근하면서도 계속 그 남자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나와 장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준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종구, 장인의 오랜 친구이자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녁 7시 준혁은 박종구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혁이 아니야? 웬일이야, 여기까지? 종구가 반갑게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장인어른 젊으셨을 때 사업하셨잖아요. 그때 일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종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준혁이 종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종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호 그 친구 평생 짊어지고 사는 짐이 있어. 종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신 종구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이야. 정호가 최동식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사업을 했어. 건설자재 납품하는 회사였지. 최동식이요? 응. 둘이 죽이 잘 맞았어. 형제보다 더 가까웠지. 종구가 책상 위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IMF 터지고 회사가 망했어. 그러고 나서 동식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준혁이 숨을 멈췄습니다. 동식이한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태준이었어. 그의 어머니 최옥순 씨는 남편 잃고 충격을 받아서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그 아들이 혹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 다큐멘터리 감독인가 뭔가 한다고 들었는데 준혁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장인을 때린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준혁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구가 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정우한테 내가 이 얘기했다고 하지 마라. 그 친구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일이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노트북을 켜고 최태준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기사와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 사회 고발 영상 전문. 준혁은 태준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진실을 밝히겠다. 준혁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준혁은 퇴근 후 다시 태준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배신자의 30년, 5년간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 중. 예고편 영상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장인의 젊은 시절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자막이 뜨는 순간 준혁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갑자기 심각하게. 준혁이 서연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아버님 뵈러 갔을 때 주차장에서 이상한 걸 봤어. 뭘 봤는데? 어떤 남자가 아버님을 때리는 걸 봤어.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아빠를 누가 때려? 나도 말리려고 뛰어갔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버렸어. 아버님이 신고하지 말래서. 왜 그걸 이제 말해?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이것 좀 봐. 준혁이 노트북을 열어 태준의 SNS와 예고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아빠가 사람을 죽였다고? 나도 몰라.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거야. 서연이 갑자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친정 가볼게. 서연아, 잠깐. 준혁의 만류에도 서연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친정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아빠 계세요? 서연이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정우가 소파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무슨 일이야? 아빠, 최동식이라는 사람 알아요? 서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대답해요, 아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 때문에 죽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영숙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아빠한테 왜 그래? 서정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정우의 눈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식이 형은 내 잘못으로 죽은 게 맞다. 여보, 영숙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서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정말로?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책임인 건 맞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영숙이 서연을 따라가려다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서정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영숙이 급히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서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 시각 태주는 작업실에서 편집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간 모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서 사본, 당시 신문 기사, 사업 관련 서류들. 태준이 조감독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최종 편집만 남았어. 이번 주 안에 서정우한테 공개 인터뷰 요청할 거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최옥순의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지예요. 5일 후 오후 준혁은 요양원 로비에서 접수를 마치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창가 옆 휠체어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한순자, 30년 전 성진건설자재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순자 여사님. 전화드렸던 강준혁입니다. 준혁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자가 준혁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앉아요. 정호 사장님 사위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준혁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그 일을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네.
여사님, 당시 회사가 망한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순자가 고개를 돌려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호 사장님 잘못이 아니야. 네.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어. 강태영이라는 놈이야. 준혁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강태영이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이서 동업을 했어. 정호 사장님, 동식 씨, 그리고 강태영. 근데 그놈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해외로 튀어버렸지.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호 사장님이랑 동식 씨는 그놈을 믿었어. 친형제처럼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야. 그럼 최동식 씨는 왜? 동식 씨는 그걸 모르고 죽었어.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정호 사장님은 동식 씨한테 차마 말을 못했대.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식 씨가 죽고 나서 정호 사장님이 강태영을 직접 찾아다녔어. 해외까지 가서 그놈 붙잡아서 돈 일부를 받아냈지. 그 돈은요? 동식 씨 유가족한테 보냈어. 익명으로. 그 과정에서 정호 사장님은 빈털터리가 됐고 순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양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작은 가게부터 일으켰어. 돈이 좀 생기면 동식 씨 아들한테 학비랑 생활비를 보냈고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내가 송금을 대신 해줬거든. 정호 사장님이 자기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해서. 준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이 말씀을 녹음해도 될까요? 장인어른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 정호 사장님이 억울하게 손가락질 받는 건 못 보겠어. 순자가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시 서류 사본이랑 송금 내역이야. 내가 혹시 몰라서 갖고 있었어. 준혁이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 시각 태준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배신자의 30년 일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서정호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남자가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태준의 내레이션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은 공개 6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창에는 서정호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영상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서연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빠.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영숙이 거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방에서 안 나와. 아침부터 문을 잠그고. 서연이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아빠, 나야. 문 열어요. 제발. 방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두드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처가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서정호 씨 사위 되시죠? 영상 보셨습니까? 준혁은 아무 대답 없이 기자들을 해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영숙이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아버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접니다. 오늘 한순자 여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강태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왔습니다. 잠시 후 철컥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정호가 충혈된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서정호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부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어? 서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정호가 준혁의 손에 들린 낡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정우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숙이 남편에게 달려가 팔을 부축했습니다. 서연도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서정우가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말할게.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가족들이 서정우를 둘러쌌습니다. 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동식이 형이랑 나는 친형제 같았어. 근데 우리 둘 다 강태영이라는 놈한테 속았어. 서정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놈이 회사 돈을 다 빼돌리고 도망쳤어. 동식이 형은 그걸 모르고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형한테 말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에 형이 먼저 가버렸어. 영숙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형이 떠나고 나서 내가 강태영을 찾아다녔어. 해외까지 쫓아가서 돈 일부를 받아냈고 그걸 형 유가족한테 보냈어. 익명으로. 서정우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영숙이 급히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정우가 약을 삼키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형 아들한테 학비도 보내고 생활비도 보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서연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아빠를 의심해서. 서정우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제 최태준 씨한테 이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서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게. 그의 아버지한테 진 빚은 내가 갚아야 해. 이틀 후 저녁, 서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건네준 태준의 연락처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영숙이 남편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대신 전화할까? 아니야, 내가 해야지. 서정우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서정우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니? 만나서 뭘 어쩌게요? 변명이라도 하시게. 태준의 목소리에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해서 네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내 어머니 옥순 여사님 이야기도 해야 해. 전화기 너머에서 태준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저녁 7시 한강공원 반포지구 벤치에서 봅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정우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정우는 준혁의 차를 타고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같이 갈까요? 아니다. 나 혼자 가야 해. 너희는 저기서 기다려. 서정우가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바람이 서정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서정우가 천천히 다가가 태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이구나. 그때 넌 8살이었지. 기억하시네요. 태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내 아버지 장례식에서 봤으니까. 서정우가 서류 봉투를 꺼내 태준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30년 전 진실이야. 다 보고 나서 판단해라. 태준이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송금 내역서, 낡은 사진들, 그리고 손때 묻은 편지 한 장. 그건 너의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유서야.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아버지가 유서를 2통 썼어. 하나는 가족한테, 하나는 나한테.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아버지의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정우야, 내 잘못이 아니다. 태영이 그놈이 우리 둘 다 속인 거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아버지 글씨예요. 그래, 내 아버지 글씨 맞아. 서정우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강태영이라는 놈이야. 그놈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망쳤어. 내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돌아가셨고. 태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왜 30년 동안 말 안 하셨어요? 왜 그냥 맞고만 계셨어요? 내 아버지한테 진 빚이 있으니까. 내가 진작 말했으면 너의 아버지가 안 죽었을 수도 있어. 그 죄책감으로 30년을 살았다. 서정우가 송금 내역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보낸 돈 내역이야. 익명으로 보낸 장학금, 생활비. 전부 내가 보낸 거야. 태준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대학 등록금, 월세, 생활비. 태준이 받았던 익명의 장학금이 모두 서정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걸 아저씨가 내 아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태준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아저씨를 원수로 알고 살았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아버지를 그리워한 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그 화살이 잘못된 곳을 향했을 뿐이야. 진짜 원수는 강태영이야. 서정우가 태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멀리서 준혁과 서연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준혁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가 울고 있어. 태준 씨도 울고 있어. 한참 후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어. 넌 잘못한 거 없어. 영상 내릴게요. 당장 내리겠습니다. 서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리지 마. 대신 진실을 알려. 강태영이 뭘 했는지,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태준이 서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진짜 배신자가 누군지. 일주일 후 태준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진실 그리고 사과였습니다. 영상에서 태준은 서정호에게 누명을 씌웠음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진짜 배신자 강태영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선언도 함께였습니다. 영상은 이전 영상보다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론이 서정호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을 에워싸던 기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며칠 후 태준이 서정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연 영숙이 태준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태준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영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 너도 피해자였어. 영숙이 태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들어와. 밥은 먹었어? 그날 저녁 서정호의 집 식탁에는 태준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차린 밥상 앞에 서정호, 영숙, 준혁, 서연, 그리고 태준이 둘러앉았습니다. 서정호가 태준에게 밥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아저씨. 준혁이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 씨, 강태영이라는 사람 찾는 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태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거기까지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장인어른의 30년 짐을 덜어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태준 씨 아버지의 억울함도 밝혀져야 하니까요. 태준이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서정우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이 남편의 표정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랜만에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2달 후 준혁과 태준은 부산행 기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번에 확실한 거 맞죠? 응. 강태영이 이름을 강대영으로 바꾸고 부산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태영의 최근 사진과 회사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최근 5년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동업자들 돈을 빼돌렸어. 피해자가 여러 명이야. 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응. 30년 전 일은 시효가 지났지만 최근 일은 고소할 수 있어. 변호사한테 확인했어.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해요. 아버지 원수를. 준혁이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잡을 수 있어. 우리가 모은 증거면 충분해. 부산에 도착한 2사람은 강태영의 최근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놈이 저희 돈 3억을 들고 튀었어요. 같이 사업하자고 해놓고 저도요. 투자금 5억을 맡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준혁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녹음하고 증거 서류를 모았습니다. 태준은 카메라를 들고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과 태준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서, 송금 내역, 계약서, 사본이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서정호의 집 거실에서 TV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부산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강모 씨가 동업자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강 씨는 최근 5년간 여러 명의 동업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30년 전에도 같은 수법을 썼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정호가 TV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수갑을 찬 강태영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식이 형, 이제야 그놈이 잡혔어. 서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이제 다 끝난 거야. 서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름 후 태준의 유튜브 채널에 다큐멘터리 완결편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배신자의 30년 진실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서정호의 인터뷰, 한순자 여사의 증언, 동식이 서정호에게 남긴 유서, 그리고 강태영의 범행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방송사 3곳에서 판권 구매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댓글창에는 서정호와 최동식의 우정에 감동했다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두 분의 우정이 진짜 형제 같네요. 서정호 씨가 30년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최동식 씨 아들이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에요. 다큐멘터리 공개 다음 날 서정호와 태준은 함께 동식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묘지 앞에 2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서정호가 준비해 온 술병을 열어 잔에 따랐습니다. 동식이 형 나왔어. 30년 만에 떳떳하게 왔어. 서정호가 술잔을 묘비 앞에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범인이 누군지 다 알게 됐어. 형 아들이 밝혀냈어. 태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태준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많이 잘못했어요.
정우 아저씨가 아버지 원수인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정우 아저씨는 아버지 진짜 친구였어요. 저희 가족 30년 동안 도와주신 분이었어요. 서정우가 태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멀리서 조감독 민재가 카메라를 들고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장면은 다큐멘터리의 엔딩 크레딧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정우의 명예가 회복된 후 집에는 축하 화환이 쏟아졌습니다. 옛 동료들과 친구들이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정우야,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어. 박종구가 서정우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마트에서 영숙에게 무례하게 물었던 이웃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몰랐어요.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영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과 서연은 제주도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무너졌을 거야. 진짜 고마워. 준혁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는 괜찮아? 승진 심사 놓쳤다며. 상사가 사정 듣더니 다음 분기에 재심사 기회 주겠대. 걱정 마. 두 사람은 석양이 물드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해 추석, 태준은 서정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영숙이 차린 푸짐한 상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이 태준에게 갈비를 집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이제 넌 우리 식구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정우는 태준과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동식의 아내 최옥순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정우와 옥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 씨, 형수님, 오래간만입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씨, 우리 동식이가 당신 원망 안 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네. 매달 오던 그 돈, 당신인 거. 나 알고 있었어요. 서정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수님, 고마워요. 30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켜줘서. 태준이 옆에서 어머니와 서정우의 화해를 지켜봤습니다. 태준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정우의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혁과 서연, 영숙, 그리고 태준까지. 서정우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혈압약 먹는 횟수가 줄었네.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런가 봐. 서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남편이 가끔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정우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준혁이 다가가려는 순간 서정우가 소파에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여보,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서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가슴을 잡고 쓰러졌어요. 태준이 서정우의 머리를 받쳐들었습니다. 아저씨, 눈 떠요. 아저씨.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서정우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가족들이 구급차 뒤를 따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가족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복도 끝에 서서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영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 부인이에요. 우리 남편 어떻게 된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연이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술이요? 아빠가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신 겁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가 영숙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영숙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펜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손으로 겨우 이름을 썼습니다. 환자분이 평소에 혈압 관리를 하셨나요? 약은 드셨는데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영숙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장기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수술 끝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을 거야. 분명히 괜찮을 거야. 서연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준혁이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 씨, 괜찮아요? 형, 저 때문인 것 같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다큐멘터리 만들고 아저씨 얼굴 공개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준혁이 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아버님은 원래 혈압이 안 좋으셨어. 태준 씨 잘못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영숙이 의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그 시간을 넘기셔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면회할 수 있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면회는 내일 오전부터 가능합니다. 가족들은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어깨에 기대어 잠깐씩 졸았습니다. 태주는 커피를 사다가 가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영숙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서정우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병원이야. 당신 쓰러졌어. 수술 받았어. 서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서연과 준혁, 태준이 병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정신 드세요? 서연아. 서정우가 힘겹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최소 2주 입원하시고 퇴원 후에도 3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서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들 시키고. 무슨 소리야? 빨리 나와서 집에 가면 돼. 영숙이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태준이 병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 탓 아니야. 서정우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내 덕분에 짐을 내려놓았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2주간 가족돌 보육아를 신청했습니다. 서연은 낮에 출근하고 저녁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숙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태준도 틈틈이 병원을 찾아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족들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해졌습니다. 영숙의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졌습니다. 서연은 출퇴근과 간병을 오가며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과 서연이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간병 분담을 좀 정리하자. 응.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 나도 휴가가 끝나면 출근해야 하고. 서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둘까? 아빠 간병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좀 극단적인 것 같아. 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선택이야. 그럼 어떡해? 엄마 혼자 감당하게 할 수도 없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당신은 회사 가고, 나도 회사 가고, 엄마만 고생하라는 거야?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준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하고 얘기하자. 왜 화를 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은 빈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이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서연은 어젯밤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태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 오늘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혁이 병원에 도착하자 태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저 생각해봤어요. 뭘? 다큐멘터리 방송사 판권 판매했잖아요. 그 돈으로 병원비 좀 보태고 싶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태준 씨 돈이잖아. 아저씨가 30년 동안 저희 가족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준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비 내고도 여유가 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병실 안에서 영숙이 서정호의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태준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태준 씨가 드릴 말씀이 있대요. 태준이 영숙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안 돼. 제발이요. 아저씨가 30년 동안 저희 가족 지켜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영숙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거절하시면 저만 마음이 불편해요. 영숙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영숙이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어제 미안해.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태준 씨가 병원비 도와주겠다고 했어. 진짜? 응. 어머니가 받으셨어. 그리고 나도 생각해봤는데 회사 안 그만둘게. 서연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간병하자. 태준 씨도 도와준다고 했고.
그래, 그러자. 준혁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2주 후 서정우가 퇴원했습니다. 준혁의 가족돌 봄휴가도 끝나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주말마다 처가에 가서 장인의 재활운동을 도왔습니다. 서연은 출퇴근 전후로 부모님 집에 들러 식사와 약 복용을 챙겼습니다. 영숙은 심장에 좋은 저염식 식단을 연구해서 매끼 정성껏 차렸습니다. 태주는 서정호의 재활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정호의 동의를 받아 유튜브에 브이로그 시리즈로 올렸습니다. 구독자들은 두 가족의 화해와 회복이라는 주제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재활 6주차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서정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숙이 옆에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혼자 해볼게. 서정호가 보조기구 없이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거실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소파 앞에 섰습니다. 해냈어. 서연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영숙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장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대단하세요. 서정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동식이 형 무덤에 걸어서 갈 수 있겠네. 준혁은 회사에서 차기 승진 심사에 다시 지원했습니다. 상사가 준혁을 불렀습니다. 강 과장, 지난번에 사정이 있었다며? 가족분 건강은 좀 어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다행이네. 이번 분기 재심사 기회 주겠다고 했지? 준비 잘해. 감사합니다, 부장님. 준혁은 열심히 일해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재활 3개월 차 서정호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영숙이 의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으실 겁니다. 가족들이 병원 로비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태준이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완치 기념으로 가족들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영숙이 평생 가보고 싶었던 경주로 정했습니다. 서정호, 영숙, 준혁, 서연, 태준. 5명이 함께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불국사 대웅전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궁과 월지를 거닐며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서정호가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를 이제야 와보네. 여보, 앞으로 자주 다니자. 이제 시간 많잖아. 영숙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정호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모르겠다. 다들 고생 많았어.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서정호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네 아저씨.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지 마. 태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서정우가 태준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과 서연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혁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이 가져볼까?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아버님이 병원에서 손녀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 나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한테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 준혁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해지자. 1년 후 서정호의 64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서정호가 젊은 시절 동식과 자주 가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준혁이 미리 예약하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서정호와 영숙이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종구, 한순자 여사, 그리고 요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은 최옥순까지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서정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생일이잖아요. 깜짝 파티예요.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태준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목은 30년의 우정,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서정우와 동식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의 어린 시절 사진도 이어졌습니다. 교복을 입고 졸업장을 든 태준, 대학 입학식 날의 태준. 영상은 지난 1년간 두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재활하는 서정호,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 경주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가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 서정호와 태준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시작됐죠. 영상 속 태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아저씨를 때렸어요. 30년 동안 품어온 증오를 담아서. 서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여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 가족이 시작된 곳으로요. 영상이 끝나자 참석자들 모두 눈물과 웃음 속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순자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종구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서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전에 나는 친구를 잃었어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서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아들이 진실을 밝혀줬어요. 덕분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정호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한테 아들이 하나 더 생겼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정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옥순이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저희도 발표할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했습니다. 지금 석 달째예요.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서연아, 진짜야? 네, 엄마. 진짜예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숙이 딸에게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어머, 어머. 우리 서연이가 엄마가 되는 거야? 서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를 보는구나.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 옥순이 서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호 씨, 축하해요. 동식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서정호가 옥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태준이를 이렇게 좋은 가족한테 보내줘서 고마워요. 동식이 형 목까지 태준이 잘 챙기겠습니다. 한정식 집을 나서며 서정호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 별 보이지? 네, 아버님. 동식이 형 같아. 우리 보고 있는 것 같아.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서정호가 걸음을 멈추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님. 그날 주차장에서 네가 나를 봤을 때 도망치지 않고 달려와 줬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야. 아버님, 우리 사위 잘 뒀어.
서정호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이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이 아기를 안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이야. 우리 딸. 서연이 지친 얼굴로 웃었습니다. 영숙이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쁘다. 우리 손녀 너무 예쁘다. 서정호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서정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 거야? 영숙이 물었습니다. 하연이요. 강하연.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하연? 무슨 뜻이야? 하늘의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아버님이랑 제가 같이 지었어요.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동식이 형을 기리는 뜻도 담았어. 서정호가 말했습니다. 태준이 병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듣는 순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병실을 나와 아버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좋은 소식 전해드리러 왔어요. 태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 아버지네 손녀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하연이래요. 하늘의 인연. 아버지를 기리는 뜻도 담았대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괜찮아요. 새 가족이 생겼어요. 100일잔치 날 두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모였습니다. 서정호가 손녀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영숙이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 잘 됐잖아. 태준이 하연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 삼촌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옥순도 요양원에서 외출의 하연이를 안아봤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준혁이 베란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부 주차장에서 장인이 뺨 맞는 장면을 목격했던 그날, 한순자 여사를 만나 진실을 알게 된 날, 태준과 함께 강태영을 추적하던 날들, 장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달려갔던 밤, 그날 내가 외면했으면 이 모든 행복은 없었겠지. 준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하연이를 안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뭐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준혁이 아내와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잖아.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서정우와 영숙, 태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가족은 하나가 되어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장인어른이 뺨 맞는 걸 본 그 순간 준혁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못 본 척 지나칠 수도 있었고 장인의 말대로 그냥 묻어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선택이 30년 묵은 오해를 풀었고 원수였던 두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정호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친구를 살리지 못했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혼자 지려 하지 않고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30년간 잘못된 증오를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의 진짜 친구였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 용기가 태준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때 진짜 가족이 됩니다. 서정우와 태준이 그랬고 준혁과 서연이 그랬습니다.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두 가족은 아픔을 딛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연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인연이라는 이름처럼 이 아이는 두 가족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30년 전 동식이 남긴 우정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